정말 오늘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 이렇게 모셨습니다. 개인 일정이 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풍류문학 락 콘서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안기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제가 풍류문학을 만든 그 목적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그 풍류문학에 대해서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소개하고 인사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풍류문학 콘서트, 락 콘서트를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해서 저녁 식사 후에 폐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류문학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제가 올 봄에 사실은 이렇게 좀 창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김포 문인협회 회장이라는 그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하다가 9월 22일 날 제가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풍류라는 뜻은 아시죠? 사전적 의미로는 풍치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입니다. 바람 풍자와 그리고 물 흐를 유자가 합쳐져서 단순한 바람과 물 흐름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저희들이 그 사상이나 감정,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그 예술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포괄적인 문학은 모든 예술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풍류문학의 창립 목적은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의 흐름에서 각자의 살아가는 삶과 지혜를 모아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져 모두 함께 잘 놀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는 멋과 맛이 묻어나는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류문학 저희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은 문학 창작 및 신앙송 교육 등 학술활동, 그리고 역사 인문학 교육, 여행 순례길 사업, 문화예술 공연 등 재반 예술 활동이고요. 그리고 간행물 발간 등 출판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류문학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풍류문학 락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운영은 풍류문학 락 콘서트는 월이든 교월이든 한 번은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가질 예정이고요. 또 한 번은 등산도 하면서 트레킹 하면서, 그리고 트레킹이 끝나면 2부에 이렇게 풍류 락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실내에서는 삶과 문학 이야기로 살아온 얘기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끝나면 인문학 강의, 신앙송, 또 음악, 또 예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공연을 통해 힐링하는 그런 콘서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풍류 순례 트레킹이라고 함께 걷고 우리 회원들끼리 또 여행을 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걷기 트레킹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일정이 바쁘시지만 참석하는 사람들끼리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트레킹은 교대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또 추천을 해서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고, 또 우리 숲해설사 박인순 회원님이 저기 계시거든요. 일어나 보세요. 예. 또 트레킹 하면서 숲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나, 제가 또 요가 명상 지도자입니다. 제가 명상도, 걷기 명상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트레킹 한 다음에
그리고 2부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풍류문학 장소 빌려가지고 풍류문학 콘서트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혹시 우리 풍류문학에 대해서 뭐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얘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주에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는 그런 끼리끼리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생각이나 삶의 형태에 가장 많이 닮은 파장을 우리 주위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의 삶의 파장들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바꾸는 방법이 딱 3가지라고 해요. 시간을 달리 쓰는 것, 그 다음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 또 하나는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사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풍류문학에서 새롭게 그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즐겁게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회원분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회원 명단 나와 있죠. 우리 최경애 사무국장님은 미아리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 시극 연습을 하다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네,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여진 시인님, 시낭송가님이신데 김포에 사시고 어디 대학에서 강의하시죠? 시낭송? 중앙대학. 네, 중앙대학교 평산교육원에서 시낭송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이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앙송가 이여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책으로 맺어진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일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어요. 토지를 사서 공장을 하고의 이러한 모임을 열어준 우리 안기필 이 모임 또 못 올까봐 우리 차 회장님을 모시고 공학도면서 엔지니어인데 이 장르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책도 쓰다 보니까 걸음이 재고 그리고 눈치가 빠르거든요. 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고정관념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뭘 한다면 여기 살면서 정말 이렇게 고향에서 안정되고 안 계시네요.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면서 즐겁게 한번 그랬더니 스마일 리액션입니다. 스마일 리액션. 여기서 뭐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구경 갈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쉽지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스님 머리에 핀꽂기예요. 요 대목에서 한번 조금 세게 한번 길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묻습니다. 웃으면? 그렇죠. 맞아. 웃으면 복이 와야죠. 웃는 얼굴에? 일소일소? 네. 사람들은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웃어버리면 돼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월리엄 제임스 박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더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어버리면 행복해지더라.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갈까요? 잠깐. 오, 짧고 권하는 마침.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건 정답을 원하는 거지 않고 외려 오답이 더 정답보다 웃음을 유발하는 쪼크 단어로.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간다. 뱅글뱅글 돌아간다. 뱅글뱅글 나가보세요. 틀리지만 이렇게 추임새를 주잖아요. 추임새를 줘. 스페셜 가봐. 추임새를 줘. 사공이 많은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영어를 했을 때 고호 바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고흐 바흐가 됐어요. 그렇죠? 네. 자, 영어로 물은 뭐예요? 셀프죠. 물 셀프예요. 네. 자 그러면 군만두는 뭐예요? 군만두는 서비스죠. 서비스예요. 자, 알파벳이 몇 자예요? 26. 알파가 3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오오. 오오오오. 자, 니아까의 바퀴는 몇 개? 4개. 2개입니다. 2개다. 니아까 2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면 돼. 그걸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네, 그냥 쪽으로 하는 거니까. 자, 888 따라합니다. 8888. 8888. 88. 네, 신데렐라에 나오는 난장에는 몇 명? 12? 또? 백설공주. 잠깐만. 그렇다고 얘기하면 추임새를 준 게 아니야. 해방하는 거지. 그럼. 줘. 지금 이 행위가 인생이에요. 순풍에 돋았던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인생은 60 넘어서가 행복해야 돼. 초년운이 좋은 사람들 대개 보니까 20, 30, 40, 50 중반까지 초년운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0이 넘어야 되더라고. 날고기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50 중반에 영어의 음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까도 선비 집안 얘기했지만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치한 사람은 없는 거야. 정치한 사람은 다 들락날락해. 왜냐 그게 캐리어가 되더라고요. 예, 본격적으로 제1회 풍류문학 락 콘서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는 시로 우리 이여진 시낭송가님의 시낭송 한 편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화상 요한진 한 생에 살다 보니 나는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연인이라. 논과 서리와 비와 이슬, 강물과 바닷물이 네게 아닌 바로 나였음을 알아라. 수리부엉이 우는 이 겨울도 한밤중. 지금 한국학 강의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어울리는 것 같지가 너무 아는 것 같아요. 문학 강의에서.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한국학을 얘기하는데 그때 20분 이야기해가지고 그 한국학이라는 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한국학은 뭐냐라는 것만 한 30초 얘기하고 제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나라 이름의 뜻도 몰라요, 진짜. 그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자 빼고 민국 빼버리고 한만 남으면 그 한이 우리나라의 이름입니다. 이 나라 이름이 한인데 한의 뜻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 제가 강의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봐도 아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게 우리 지금 한국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크다, 하나다 이런 뜻 말고 진짜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한자 내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자 쓸 때 어떻게 쓰죠? 우리나라 나라 한자 10십자 2개 위아래에 있고 가운데 해 들어있죠. 그죠? 생각나실 겁니다. 10십자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 안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나라의 그 한의 뜻입니다.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뜻은 태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적이라는 걸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이 모든 거에 이제
쭉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짜장면 배달을 잘해서 우리 배달민족이다. 퀵 서비스를 잘해서 배달민족이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배달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암만 생각을 해도 이 자리가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제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40권을 썼는데 다 인문학 책입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 한옥책을 5권 쓰고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소를 제가 한 7, 8권 쓰고 그 다음에 시집도 쓰고 소설도 제가 여러 권을 썼습니다. 이번에 쓴 소설이 소설 한 단곡이라는 책인데 그건 5권짜리입니다. 소설 한 단곡이. 네, 지금 꾸준히 팔리고 있고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전광판에 뜰 줄 요즘에 알게 됐습니다. 전광판에 한 개도 아니고 서울 시내 여러 군데, 서초동에 뭐 여러 군데 제가 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분 동안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책 중에서 거기서 이렇게 몇 개씩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가 오늘 이 분위기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7, 8년 전에 지리산 산청에 가면 정취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정취암이라는 곳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거기 스님한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문인들의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때 한 20여 분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시인분이 한 분이 이제 시를 딱 자기 시집을 돌려주더라고요. 시집을 딱 돌려줬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집 자기 이력에 적힌 겁니다. 쭉 몇 년 몇 월 며칠 자기 뭐 태어나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있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몇 년 몇 월 며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여자에게 차인 날.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봤어요. 아니 그 이력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첫 여자한테 차인 날 그걸 굳이 거기다 적어놨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여자한테 차여서 시인이 되었고 두 번째 여자한테 선택받아서 남편이 되었다. 그분이 이제 나태주 시인이에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친한 사이도 아니고 안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뭐 만나면 덤덤하고 뭐 밥이나 한 끼 먹고 뭐 이런 사이인데 그 양반이 이제 한 10년쯤 지났어요. 이야기하고 나서 10년쯤 지났습니다. 10년쯤 지났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수염이 많아서 80살로 보지만 80은 안 됐습니다. 그분은 80세 거의 다 됐고 그분이 이제 그 아랫사람한테도 존칭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선생님으로 평생을 하셔서 나태주 시인은 아시죠? 가만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쓴 시가 아니라는 것도 아세요?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쓴 거 아닙니다. 그 양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놈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도 미워서 하도 믿고 말도 안 들고 말썽을 불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뻐지더라고요. 우리가 잡초를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 불꽃이라는 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10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고 나서 신영 요새는 내가 자면은 말이야 침대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자. 아니 그 넓은 침대에서 두 분이 주무시는데 뭐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되죠. 그랬더니만 우리 마누라가 대자로 딱 누워있으면 나는 쫓겨가지고 구석에서 새우장으로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잔다는 거예요. 제가 꿈인 거 아닙니다. 그분하고 오랫동안 제가 교구를 맺으면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또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요새 했잖아. 침대에서 못 자고 바닥에 떨어져 자. 이 부부인가 봐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재작년인가 이렇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시집을 한 권 주더라고요. 바로 나왔대. 나온 지 얼마 안 됐대. 근데 지금 벌써 2만 권이 팔렸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분 요새 대세예요. 국민 시인으로 완전 대세가 됐어요. 옛날에는 불만도 많았더니 요새 불만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시집을 줬는데 그 시집을 제가 이렇게 딱 읽어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첫 시예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지금 기억력이 현장에 떨어진다 저는. 그래서 그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내는 TV를 보다가 아내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나는 내 방에서 책을 보고 있다. 이러한 날도, 이 안타까운 날도 얼마 남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다. 너무나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좋아했던 여인이 떠나서 시인이 됐고 두 번째 여자한테 선택받아서 남편이라는 자리가 돼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은 엇갈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써서 인문학인가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 책이 상당히 잘 팔렸고 인기도 좋았어요. 근데 그 출판사가 결국 무슨 사연 때문에 닫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내용도 있었는데 그 시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 보면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 한 발이 뒤에 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발이 엇갈립니다. 엇갈리면서 인생은 앞으로 갑니다. 한 손이 앞으로 나가면 한 손은 뒤로 갑니다. 역시 손도 엇갈리면서 갑니다. 인생은 엇갈리면서 가는 것, 엇갈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인생이지 우리가 늘 좋은 걸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행복, 성공, 남보다 더 돋보이는 출세 이런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 반쪽입니다. 슬픔, 눈물, 아픔, 실패도 같이 있을 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인생도 엇갈리면서 가서 저도 그렇게 적겠죠. 그래, 어긋나무의 반복이 삶이었구나. 여기 대표 되시는 분이 제시의 일부를 갖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왜 자꾸 붙여놨어요? 그랬더니만 저게 좋아서 갖다 만들어서 붙이셨다고. 결국 인생은 행복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좋은 것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슬픔, 눈물, 이별, 가슴 아픈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찾아온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정상이 하나 좋은 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나쁜 쪽도 생기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파합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 늘 세뇌드리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지금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눈물이 날 만한 것 이런 것은 너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어려움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진짜 줄어듭니다. 진짜.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대가 1살부터 30살까지 30살까지는 부모님의 세대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영향 속에서 도움을 받아서 30살까지 해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는 결혼을 해서 내가 만든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갑니다. 내가 만든 가족, 내가 만든 사랑,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걸로 내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잘 보살펴서 60까지 갑니다. 이 두 번째 세대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세대가 남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세대야말로 60에서 90인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이 만약에 1세대 1살부터 30살까지 부모의 세대로 살다가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살았고 두 번째 내가 만든 가족을 내가 이끌어서 두 번째 세 사람을 이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만 있었다 그러면 진정은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세대가 내 겁니다. 60에서 90. 이 나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좀 유일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태어난 이유가 나는 모르겠더라. 아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를 실천해서 내 인생 주식까지 내가 태어난 이유를 실현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천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황한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나 잡지나 신문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보 여행가입니다. 이분이 65세 때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있다가 65세가 됐습니다. 그 남들은 65세 되면 정년 퇴직할 나이입니다. 대학 교수까지도 마지막 잘리는 날입니다. 이 나이 때 처음으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통보를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지리산 종주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 됩니다. 가족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리산으로 가지 않고 해남에 있는 땅끝 마을로 갑니다. 땅끝 마을로 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강원도 고성까지 걸어 올라갈 생각으로 하루에 20km씩 40일 동안 걸어 올라갈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째가 되는 날, 3박 4일이니까 4일째가 되는 날 이분은 집에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지리산으로 가서 여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막 한 겁니다. 3박 4일 한 겁니다. 40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이제 3박 4일 걸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집에 전화를 남편에게 겁니다. 저는 지금 지리산 종주를 간 것이 아니고 국토 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3박 4일 동안 걸었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충격은 이겁니다. 집을 나가서 아내가 집을 40일 동안 비우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에 의해서 이 양반이 실망한 것이 아니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고생을 인생을 시켰는데 그분은 아내를 그렇게 많이 고생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고 직장 다녀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 우유값도 될 수 없을 만큼 고생을 많이 시켰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아내가 스스로 거기서 걸어 올라가겠다는 생각한 거를 고행을 하겠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고행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남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신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미안하지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한나라는 분이 나는 순전히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출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허락 안 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바로 차를 가지고 옵니다. 인천에 사셨어요. 이분은 걸어 올라가고 남편 되는 분은 인천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저거 친한 양반이에요. 아주. 제가 책만 내면 보통 5권, 10권씩을 사서 사인 받아가지고 나눠주시는 제 팬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그 만났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덤덤하고 미움과 고마움 같이 섞여 있죠. 그 부부라는 사실가 묘하잖아요. 고마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내가 다 배려해주고 싶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 부부 사이인데 그때 딱 그 남편하고 딱 마주쳤을 때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였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이렇게 확 끌어오르더라고요. 뜨거운 거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남편도 똑같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뜨거운 거가 몸 안에서 확 끌어오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부부가 뭔지. 서로 바라보고 다가가면서 끌어안고 울었다. 두 노인네가 이분은 65세 때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남편은 68세 두 노인네가 길에서 끌어안고 울다가 주저앉았다.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 이게 인생인 거거든요. 인생들을 엇갈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고 저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쓴 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문형 인간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제가 쓴 글에도 이렇게 있고 시에도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슴? 배? 가장 넓은 마음.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구체적인 면적은 아니고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고 어디죠? 답은 너무 잘합니다. 등입니다. 등. 사람에게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등인데 안타깝게도 그 등은 이별, 배반, 슬픔, 떠나감 다 부정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한테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가장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간에게 그 허전한 부분, 남한테 미움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떠나가며 그 공간을 뒤에서 안아주는, 뒤에서 안아주는 순간 심장은 같은 곳에서 뛴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슬픔을, 누군가의 배반을 뒤에서 끌어 안아주는 순간 심장은 같은 곳에서 뛰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너무나 필요한 우리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게 하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짐을 벗고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얘기합니다. 과연 짐을 벗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짐을 진 무게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짐진 무게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허전해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을 가고 싫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짐진 무게를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짐을 더 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가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아내를 벗어버리고 내가 그 힘들게 생각하는 아내가 구박도 하고 자식들을 내 먹여 살리고 등록금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없애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생길까요? 자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자식이 짐이었는데 그 짐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 지금 이 순간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짐진 무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짐은 사랑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결국은 내 짐진 무게를 끌어안고 더 큰 것을 지고 그 진 것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결국 어긋남의 반복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긋남의 반복을 오늘은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좋은 것만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슬픔이 오는 것도 실패가 오는 것도 받아들이면 인생은 순해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편제 중에서 갈까보다 서편제로 제가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갈까보다 얼쑤 해주세요. 얼쑤 이렇게 갈까보다 갈까보다 임 따라서 갈까보다 바람도 시어넘고 구름도 시어넘고 떼지어 날아가는 청천의 기러기도 다 시어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네 힘 따라서 갈까보다 하나의 징여 성한
막혔어도 일년 일도 보려하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혀간 게 있다지 못 오는 곳 이제라도 어서주고 선물 동풍 제비되어 님 계신 청마 끝에 칩을 짓고 논일다가 밤중이면 님을 만나 만난 정애를 풀어볼까 니녀는 꼬에 물듯 꼬영영 이별이 됐단 말인가 어쩔거나 예 없는 세상을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감사합니다. 산새가 되어 김두녀 헌 운동화 챙겨 신고 뒷산에 오른다. 작은 산 오솔길 나무들은 허리를 내주며 쉬엄쉬엄 오르라 한다. 드러낸 발가락까지 디딤목 삼아 오르라 한다. 늘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백석이 되어 이 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고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 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누가 알까 그대 소리 없는 웃음의 뜻을 누가 알까 그대 흩트리는 만 가지 어찌 그 입으로 참아 말할 수 있나 가시나무 숲에 불어가는 바람 그대 이 시절에 피어나는 꽃이 기 전에 숨죽여 밤보다 짙은
추억만 살아 다시 오시는가 노랑민 정말 랭콜 했어요? 네. 여기 이 노래 제 한 곡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손잡고 하는 노래 하나 할게요. 중무리가락인데요. 턱걸이 나가. 문 밖에 봄빛은 얼굴이 밝고 이 땅에는 꽃잔치 향기 좋구나 저 건너 들리는 뻐꾸기 소리 가만히 앉으니 귀를 열었네 세상에 온갖 소리 물밀듯 넘치는데 힘들어 어리라고 넘치지 못할 것이 있나 손들아 불겨쳐라 비껴쳐라 둥글게 가마가마 돌려 귀머리를 몰아보자 어디에서 찾아왔나 어디에서 밀려드나 힘차게 몰아치는 임양한 그대 손길 빗소리 바람소리 하늘 위에 전동소리 들판을 노래하며 춤을 추는 소리야 울어라 깽가리 때려라 열쇠뭉채 날아라 깽가리 보여라 열린 뭉채 세상에 온갖 소리 물밀듯 넘치는데 힘들어라고 넘치지 못할 것이 있나 손들아 굴려쳐라 옆으로 비껴쳐라 내 가마가마 돌려 귀머리를 몰아보자 귀머리를 몰아보자 귀머리를 몰아보자 귀머리를 몰아보자 귀머리를 몰아보자 얼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 만남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연히 빠지게 둥글게 아니야 아이고.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이걸로 오늘 1차 풍류 문화 락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